오늘은 팀 쿡 시대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가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14년 동안 애플을 이끌어온 팀 쿡이 곧 65세가 되며 애플이 내부적으로 후계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팀 쿡은 은퇴나 사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애플은 원활한 승계를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세라는 나이와 과거 인터뷰에서 10년 후에는 물러나겠다라고 했던 발언 등이 후계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애플을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경쟁사들보다 뒤처졌다는 분석, 핵심 임원들의 연이은 은퇴 발표, 그리고 차세대 리더로 거론되는 한 엔지니어의 이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단순한 경영진 교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작은 14년 전 8월 스티브 잡스가 건강 악화로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췌장암과의 긴 싸움을 하고 있었고 6주 후 잡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의 상징이자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운영 담당 최고 책임자였던 팀 쿡이었습니다. 엘라뱀에서 태어난 그는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IBM과 컴팩에서 공급망 관리 경험을 쌓은 뒤 90년대 후반 잡스의 제안으로 애플에 합류했죠. 당시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이었고 회사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쿡은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비핵심 공장과 창고를 폐쇄하고 계약 제조업체로 전환했죠. 그 결과 회사 재고 회전율은 몇 개월에서 며칠로 단축됐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 승진하게 됩니다. 잡스가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임시 CEO를 맡았고 결국 공식적으로 애플의 세 번째 CEO가 됐습니다. 당시 언론과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포브스의 한 기고자는 잡스와 쿡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지만 잡스 없는 애플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는 잡스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미래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제품 개발보다는 공급망 관리에 특화된 인물, 무대 위의 카리스마보다는 뒤에서 회사를 움직이는 운영 전문가, 혁신가 잡스의 뒤를 이어 관리자 쿡이 과연 애플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팀 쿡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플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팀 쿡이 CEO에 취임했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였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시가총액은 약 3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취임 당시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주가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10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취임 당시 약 1,100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몇 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2배 이상 증가했고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팀 쿡은 잡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애플을 확장했습니다. 아이폰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구축했고 서비스 부문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애플 뮤직을 출시했고 애플페이를 선보였으며 애플워치, 에어팟이 등장했죠. 특히 웨어러블 기기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 시장의 압도적인 1위가 됐고 에어팟은 무선 이어폰 시장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웨어러블 부문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애플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비스 부문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애플 TV 플러스 등을 통해 구독 기반 수익 모델을 강화했죠. 이는 하드웨어 판매에 의존하던 애플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확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인도의 생산 기지를 구축했으며 동남아시아 시장도 개척했습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유지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는데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했으며 제품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공유하지 않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팔라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애플 CEO가 게이라는 사실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생활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죠. 주요 기술 기업 CEO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그의 순자산은 약 8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해 왔는데 직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신사옥 애플파크를 완공했고 직원 복지를 개선했으며 사내 문화를 안정시켰습니다.
팀 쿡은 잡스와 달리 직원들에게 온화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정책, 대규모 자사주 매입, 그리고 꾸준한 수익 성장. 팀 쿡 시대의 애플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기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혁신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조금씩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은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왔지만 혁명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개선되고 칩이 빨라지고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잡스 시절의 아이폰 첫 공개나 아이패드 등장 같은 임팩트 있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성공이었습니다. 아이폰은 여전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했고 매년 수억 대가 팔렸으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그것은 기존 제품의 개선이었지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은 아니었죠. 애플이 시도했던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10년 가까이 진행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애플카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기술적 난관과 전략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를 애플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로 꼽습니다. 증강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는 고가와 콘텐츠 부족 등의 제약이 지적되었습니다. 3,500달러라는 가격은 대중화의 큰 장벽이었고 킬러 콘텐츠의 부재는 사용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죠. 보도에 따르면 저가형 버전 개발은 보류된 상태이며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전략 조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매출 의존도는 절반 안팎 수준입니다. 서비스와 웨어러블로 수익을 다변화했지만 결국 그것들도 아이폰 생태계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아이폰 비중은 여전히 높으며 아이폰 경쟁력이 약해지면 애플 전체 실적에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도 우려를 키웠는데 캐널리스에 따르면 그해 기준 중국 내 점유율은 약 15% 내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칩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복귀하면서 애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의 DNA가 약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잡스 시절 애플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모두 기존에 없던 수요를 창출한 제품들이었죠. 하지만 팀 쿡 시대의 애플은 기존 시장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전략은 아닌 것이 안정적인 성장과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기술 업계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사이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폴드와 플립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개척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완성도가 떨어졌지만 매년 개선하며 새로운 폼팩터를 대중화시켰죠. S펜을 통한 필기 경험,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 라인업,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활용한 개방성, 삼성은 애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의 점진적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더블, 롤러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두 애플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먼저 선보인 기술들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달 만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AI와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게 하고 코드를 만들게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순식간에 기술 업계의 최대 화두가 됐죠. 구글은 긴장했습니다.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급히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연에서 오류를 보여 주가가 급락하는 수모를 겪었죠. 그럼에도 구글은 빠르게 제품을 개선하며 AI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빙 검색에 챗GPT를 통합했습니다. 오피스 제품군에도 코파일럿을 도입하며 AI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 했죠. 사티아 나델라 CEO는 AI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메타는 오픈소스 전략을 택했는데 라마 모델을 공개하며 AI 기술의 민주화를 내세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수백억 달러를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회사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AI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칩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AI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연봉은 천정부지로 올랐죠. 각 기업은 수십억 달러를 AI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며 AI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투자자들도 열광했습니다. AI 관련 기업 가치는 급등했고 벤처 캐피털은 AI 스타트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수백억 달러로 뛰어올랐죠. 그런데 애플은 구체적인 AI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팀 쿡은 실적 발표에서 AI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존의 시리는 여전히 제한적인 기능만 제공했고 생성형 AI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업계는 의아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분석은 빠르게 정설이 되어갔습니다. 애플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애플의 정책이 생성형 AI 개발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죠. 또한 경영진 내부에서도 AI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동안 애플은 뒤처지고 있었고 오랜 침묵 끝에 애플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해 6월 애플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팀 쿡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애플의 생성형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겁니다. 애플은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중심의 설계, 온디바이스 처리, 그리고 개인화된 경험. 크레이그 페더리기 소프트웨어 수석 부사장은 새로운 AI 분야 프라이버시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도 발표했습니다. 시리의 챗GPT를 통합해 사용자가 필요할 때 챗GPT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사용자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며 챗GPT 계정 없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시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발표 직후 소폭 하락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예상 범위 내의 발표라고 평가했고 경쟁사들에 비해 특별히 앞선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시 일정이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과 동시 전면 제공은 아니었고 일부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알림 요약, 쓰기 도구 개선, 이미지 생성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들이 추가됐죠. 시리의 대형 언어 모델 기반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개발 지연으로 26년 목표로 넘어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원래 올해 봄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블룸버그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연기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외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문제와 버그 발생이 원인이었습니다. 시리를 완전히 대형 언어 모델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어려웠던 것이죠. 또한 AI 개발팀과 마케팅팀 사이의 소통 부재로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올해 5월 블룸버그는 애플 내부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챗GPT가 출시되기 전까지 애플은 생성형 AI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총괄 크레이그 페더리기가 AI보다 매년 iOS 업데이트에 집중했으며 챗GPT를 직접 사용해본 것은 출시 후 몇 달이 지나서였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재무 담당자는 GPU 구매에 보수적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하는 동안 애플은 필요한 하드웨어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는데 예산 문제가 AI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팀 쿡은 AI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조직 내 저항과 우선순위 문제로 인해 빠른 실행이 어려웠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후 애플이 AI 조직을 재편하고 베테랑 임원들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블룸버그는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애플이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AI를 완성하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과 소비자들도 실망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중국처럼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AI 부재가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애플이 AI 시대에 뒤처졌다는 것은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는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 발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당 세션의 메인 제품 소개는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 존 터너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는데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였습니다. 대중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애플 내부에서는 이미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 터너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애플의 제품 디자인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24년의 경력 동안 그는 애플의 거의 모든 주요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관여했습니다. 초기에는 맥북 팀에서 일했고 그러다 아이팟과 아이폰 개발 프로젝트로 옮겼으며 10여 년 전에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재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에어팟, 애플워치 등 거의 모든 애플 하드웨어의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애플 실리콘 전환 프로젝트였습니다. 몇 년 전 애플은 맥 제품군을 인텔 칩에서 자체
자체 개발한 M 시리즈 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15년간 사용해온 인텔 아키텍처를 버리고 모바일용으로 개발된 ARM 기반 칩을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존 터너스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M1 칩은 놀라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보여줬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배터리 체감 사용 시간이 뚜렷이 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도 해결됐고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됐습니다. 업계는 감탄했습니다. 이는 애플 하드웨어 팀의 기술력을 보여준 사례였고 그 중심에 존 터너스가 있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손으로 불립니다. 전 최고 하드웨어 디자이너는 그를 어떤 직책을 맡아도 실패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했습니다. 팀 쿡도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경영진과 가까운 인사는 블룸버그의 쿡 CEO는 발표 능력, 온화한 태도, 신중한 의사결정 스타일을 지닌 터너스를 높게 평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나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50대 초반인 터너스는 팀 쿡이 CEO가 됐을 때와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나이대죠. 애플은 최근 들어 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9월 아이폰 발표 행사에 이어 런던 애플 스토어 신제품 출시 행사에도 직접 참석시켰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늘어났고 제품 홍보 영상에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는 업계에서 터너스가 차기 CEO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폰아레나 등 일부 매체는 사실상 1순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오래전부터 애플에서 근무했고 제품 발표 행사에 자주 등장하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습니다. 마케팅 수석 부사장 그렉 조스위악은 80년대부터 애플과 함께한 베테랑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 출시를 총괄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그리고 현재 애플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전문성 면에서 터너스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애플은 중요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빅한 수석 부사장이 새로운 운영 책임자로 임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프 윌리엄스는 14년 동안 팀 쿡에 가장 가까운 오른팔이었습니다.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애플워치 개발을 이끌었으며 한때 차기 CEO 최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죠. 그가 연말 완전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 권력 구도에 큰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드웨어 기술 총괄 조니 스루지와 환경 담당 수석 부사장 리사 잭슨 등 추가 임원진의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들 모두 10년 이상 애플의 핵심 경영진으로 활동해온 인물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물러난다면 이는 팀 쿡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영진 교체가 될 것입니다. 팀 쿡 시대를 함께한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플 이사회도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블랙베리나 노키아의 사례는 교훈이 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한때 모바일 시장을 지배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했죠. 변화에 뒤처지면 아무리 큰 기업도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애플의 승계가 화두다. 임원 명단을 보면 승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애플이 포괄적이고 신중한 승계 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 혼합현실 시대를 맞아 애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관리자인가 아니면 기술자인가 업계에서는 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팀 쿡은 뛰어난 경영자였지만 기술자는 아니었죠. 그는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재무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했지만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기술적 결정을 내리는 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직면한 과제는 다릅니다. AI와 하드웨어의 통합, 온디바이스 AI의 구현, 새로운 컴퓨팅 경험의 창조, 이 모든 것은 깊은 기술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차기 리더십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 쿡은 아직 은퇴를 언급하지 않았고 업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은 계속 CEO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른 기업의 CEO들을 보면 나이만으로 물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경영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얼굴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한 관리자가 천재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모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카리스마도 제품에 대한 광기도 무대 위에 마법도 없었고 단지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숫자를 관리하는 데 뛰어난 운영 전문가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을 10배 이상 늘렸고 주가를 1000% 이상 상승시켰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폰 생태계를 공고히 했고 웨어러블 시장을 장악했으며 서비스 부문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잡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애플을 이끌었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을, 모험보다는 최적화를, 직관보다는 데이터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AI라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고 애플은 그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늦은 출발, 조직 내 갈등, 자원 배분의 실패, 여러 요인이 겹쳤죠. 이제 애플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엔지니어 존 터너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팀 쿡처럼 온화하고 신중합니다. 하지만 그는 관리자가 아니라 기술자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이해하며 애플의 DNA를 몸에 새긴 엔지니어죠. AI 시대에 애플이 선택한 것은 기술로의 회귀입니다. 관리에서 혁신으로, 안정에서 도전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AI 경쟁에서의 만회, 중국 시장 부진, 아이폰 의존도 완화, 새로운 킬러 제품의 부재. 존 터너스가 CEO가 된다 해도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과거에도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스마트폰은 아니었고 애플워치가 최초의 스마트워치도 아니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나은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했죠. AI에서도 같은 역전이 반복될지 혹은 다른 결말이 펼쳐질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혁신은 한 번의 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팀 쿡은 그 과정에서 안정과 성장을 책임졌습니다. 이제 존 터너스가 다시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시작했고 팀 쿡이 키운 애플. 이제 그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손으로 돌아간 애플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